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닝초대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2018 여의도에서 우리의 미래를 더 인터뷰 10.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이제 저도 임기 2년을 좀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40대 기수로서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 이제 되셨잖아요. 많이 격려도 받으실 것 같고, 경사다 이런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좀 부담도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당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전보다는 훨씬 더 긴장하게 되고 또 고민도 많아지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본격적으로 그 평양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어제 같은데 벌써 또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많이 지났죠. 또. 예, 네. 추석 연휴 기간 우리 박주민 의원 주민분들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 보니까 70%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60%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였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국민들 완전한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성격이 빠른 분들은 종전선언 연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 내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히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종전선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삼국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그렇게 규정된 정의 하에서 각 과정을 그럼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이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규정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각 과정을 밟기 위해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기존에는 과연 구체적으로 종전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좀 그 이해가 달랐을 수도 있고, 네. 완전한 비핵화냐, 흔히 말하는 CVID냐, 뭐냐 이게 도대체, 헷갈렸죠. 예,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긴박하게 한 10일 정도 보내면서 적어도 삼국 사이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10월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트럼프도 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언론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앞두고 했을 때 너무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폼페이오나 이런 실무자들 접촉은 빈번하게 중간선거 이전에 하다가 실질적인 북미 회담은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중간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연내에 할 수 있죠. 네, 연내에는 가능할 예,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연내에 하는 거고, 그 뒤에도 또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연내라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 이제 답방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진전된 얘기가 오고 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져도 연내에는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예. 최악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알겠습니다.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하기로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연내 이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일 내라고 했다가 그 단어의 의미는 연내를 의미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북미, 미북 정상회담은 연내,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 서울 방문도 연내 이렇게 되면은 흘러갈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성과가 이제 최초의 성과가 종전선언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내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이것도 뭐 너무 성급한 예측은 아닌 거죠. 왜냐면 미북, 북미,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다 연내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친 뭐 속단, 뭐 예측, 뭐 희망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우리 의원님 설명 속에 나름대로 어떤 그 기대감과 의지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개성공단 뭐 재가동이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이루어져서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 연휴 때 좀 주민들 많이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때요? 뭐 저희 지역에 전통 시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이제 다 방문을 했고 장을 보면서 다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들 뭐 소방서나 경찰서 그다음에 뭐 우체국 이런 데는 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민심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시장을 다닐 무렵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여가지고 대부분 다 뭔가 희망을 가지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통 시장 아시다시피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죠. 참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가 참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이제 연휴 때 뭐 집 얘기 좀 들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뭐 좀 이렇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제 고향 이제 전주 이 근처로 가니까 별로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자꾸만 이렇게 집을 짓느냐 이런 좀 진짜 좀 이렇게 상반된 얘기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서울 집값 좀 빨리 안정화시키자 이런 일련의 대책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합부동산세 인상 뭐 보니까 상당히 전례 없이 뭐 과표 구간도 신설하면서 조금 그 다주택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아주 그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들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저희들은 이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내세우면서 원래 논의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센 그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발표도 했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급에 관련된 그 정책 발표도 했습니다. 거기다 그거보다 더 전에 쭉 이제 당에서 자락을 깔았던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지방에 대한 정주 여건을 통한 분산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 세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서울로 밀집되거나 과밀된 것을 분산하는 거,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틀림없이 집값은 잡힌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은 뭐 울산이나 이런 데만 가도 집이 남아요.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구들이 좀 유입이 되면 사실은 뭐 지방은 오히려 좀 집값이 오히려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서울은 또 과밀로 인한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민감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 당장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지역에 대한 공급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파격적으로 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뭐 혹자 어떤 의원님들은 뭐 용산 미군기지에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남 저쪽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라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의견이 뭐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서울 안에서의 어떤 공급의 확대 이 부분은 어떤 좀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갖고 계시나요? 저는 근데 뭐 서울시 서울 내의 어떤 공급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로또 분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공급을 확대했을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경향을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로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급 확대는 하되 그런 부분까지 다 유념하면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그 주택들이 숫자가 이미 서울에 있는 분들을 그럼 충족 못 시킬 정도로 적은 것이냐. 약간 다주택자들의 다수주택 보유의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공급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다 하면서 공급이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계속 뭐 뭔가 이게 규제를 하고 정책이 나오는데도 안 잡힌다. 지난번 이제 대책 나올 때도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것까지 좀 갈 수 있나요? 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집값을 잡으려는 그래서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든 재원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당이니까 집값은 하여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동의 기반도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센 정책을 써도 되지 않느냐,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제 뭐 한꺼번에 확 세게는 안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들을 사용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강도가 계속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정도에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당의 어떤 그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것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고요. 뭐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타협하거나 또 집값을 뭐 올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섣불리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그 의지를 읽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가장 소통하는 의원, 우리 뭐 박주인 의원님으로 제가 뭐 알고 있는데요. 뭐 자타가 공연하는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 실업률 뭐 많이 뛰고 있다. 이 통계가 갖는 뭐 허점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10%를 찍어가지고 이대로는 조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저 청년 실업 문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죠. 심각하고 어제도 제가 뉴스를 통해 잠깐 봤는데 취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자기소개서를 14.4번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취업한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거고요. 또 아예 이제 취업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은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구직 활동을 잠시 접는 분들이 있어서 체감 실업률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잡히는 실업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자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학적인 특징도 있어요. 지금 딱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에코 세대라 그래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이후 세대는 또 인구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약간 징검다리를 놔줄 필요가 있어서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젊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그 바탕에 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많이 얘기했던 뭐 그 일종의 그 알바생들이 많이 좀 사라져간다 이런 우려도 사실 좀 타당한데,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또 한편에서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양질의 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그 고민이랄까 좀 구체적인 좀 있을까요? 고민이? 일단은 뭐 저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 확충, 이거는 뭐 단순하게 시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공공 부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뭐 특히 뭐 소방공무원 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숫자조차도 좀 적어서 경찰 공무원도 좀 적고요. 교육 공무원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혜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력이 적습니다.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광주형 일자리다, 군산형 일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역에서. 네. 새로운 일자리 유형도 저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성공하진 못했는데 네. 이게 독일의 예를 비춰봤을 때 이게 이제 성공하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뭐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깔아주면은 당연히 그건 국가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임금은 좀 낮아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죠. 그 지역에서. 사실 광주만 해도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봤는데 아직은 이렇게 뭐 서로 간에 합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성공을 하면은 유사한 모델로 지금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뭐 경남형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자. 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고 통계를 뽑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의 핵심이 도소매업 숙박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사드 도입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거의 60만 오던 사람들이 초기에 막 확 줄었다. 지금 그나마 회복됐다고 하지만 30만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돼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회복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어떤 새로운 모델 창출,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에 대한 회복을 통한 일자리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남북 경협을 통한 새로운 진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없던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저쪽 이른바 이제 동여의도 쪽에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증권가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접촉을 하는데 이 여당에서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좀 볼멘 소리랄까요? 좀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은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제가 몇 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몇 주?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몇몇 군데 권유해서 그 당시 주식을 좀 샀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주식 시장을 뭐 부흥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력한 산업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6가지나 되더라고요. 크게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한 새로운 시장과 이런 것들 열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당장 직접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을 안 쓸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토대를 만들고 있다. 건강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뭐 구체적으로 요새 좀 공모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 돈을 빼가고 있어가지고 사모펀드 말고는 이 공모 펀드는 완전히 지금 씨가 마를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공모형 이런 국내 주식 펀드나 공모형 해외 주식 펀드 이런 데는 좀 세제 혜택을 옛날에는 좀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일몰이 돼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또는 적립으로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그런 세제 혜택을 다시 좀 부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대신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주식 시장이 좀 잘 되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순리적으로 그렇게 투자 지금처가 없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이른바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고 뭐 그 규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최소한 6, 700조에서 1200조까지 본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은 이제
뭔가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 확 몰리다 보니까 네.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뭔가 투자처가 생긴다면 또 금리가 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 이 이제 부동자금이 좀 진정될 수 있죠. 예. 요즘 이제 그 대기업, 중견기업들 이제 보면은 이제 3세, 4세 경영 이제 전면에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그 시장 가격 있지 않습니까? 100% 여기에 의존해서 이제 세금이 물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을 어겨서 이렇게 시가를 낮추고 이러는 모습은 저희가 증거가 없으니까 쉽게 이제 뭐 포착할 수 없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뭐 배당을 안 주거나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배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세금을 아끼려고 낮추려고 이제 시가를 누르는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저희들이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너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만 규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좀 상속세를 이번 기회에 뭐 경제지를 중심으로 좀 우리나라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상속세가 좀 남아 있고 좀 세율도 좀 세다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그거를 좀 손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뭐 부라는 게 꼭 상속이 돼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럼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매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뭐 쉽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뭐 안 듯한데 워낙 이게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고질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가를 너무 눌러버리니까 소액주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뭐 저항할 힘도 없고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좀 규정을 선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인데 그 500만이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500만의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는 방법은 오히려 반대로 그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다운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너무 뭐 하루에 일정이 거의 20개에 육박하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당 최고위원 박주민의 비전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짤막하게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 아까도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관련된 몇 가지 그 아젠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에 대기업 위주의 또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대기업의 어떤 지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것과 다른 비전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네, 그거 좀 다른 비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경제의 목적이 경제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또는 경제 주체 중에 특정한 몇몇만 뭐 배가 불러진다. 이게 경제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란 단어가 갖고 있듯이 두루두루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경제의 이념과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젠다들은 이전의 경제 전략과는 달리 좀 더 다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아젠다들인데 이 아젠다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뭐 절반 이상 성공을 한다면 기존과는 좀 다르게 많은 국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게 제 최근의 어떤 목표이자 비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서 우리의 미래를 더 인터뷰 10 시간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걱정, 그 다음에 집값 불안 이런 것들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우리 박 최고위원님의 그 소망대로 더 많은 다수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경제 사회 시스템이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